제가 읽은 책은 초예측이라는 책인데, 세계 석학 8인에게 그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책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좀 더 원리적이고 넓은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해하는 데 쉽지는 않았는데, 어, 간사님들이 이제 책의 리뷰를 들으면서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초예측에 대해서 읽었던 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그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그런 교수인데, 어쩌면 40억 년 역사의 유기생명체 시대가 곧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무기생명체가 차지할지도 모른다. 30년 안에 우리가 내릴 이 결정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되게 위기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또 누구가 만들어낸 허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한데 국가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내 국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어.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라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구성원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되고 실제 그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고 그 책임의 그 결과들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곧 나라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구로 보지 않고 목적이나 의미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현실로 정말 체감하고 경험해야 될 부분들을,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떤 전략을 짜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몫을 잃어버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확인하고 열심히 검색하고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지만 그럴수록 사람과 만나고 물리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가 우리를 현 시점에서는 되게 풍요롭게 해주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과는 어떻게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10년, 20년, 30년의 그 후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것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들, 그런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몇 명의 엔지니어가 내린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용자인 우리의 이해나 동의 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의 인터넷의 그 형태를 띄워왔고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미래에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를 바꿔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정의 부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때로는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예로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러한 기계 발전이 더 가속화되겠지만 이것이 인간을 결국 무용계급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계급으로 전락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인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이고 또 세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늘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렵 시대의 사람들처럼 실질적으로 수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의 감각을 사용하고 또 수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더 나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생계를 위해서 짜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인식과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하지만 예, 한번 그냥 계속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또 다른 이제 제레드 다이어몬드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것인데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가운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인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이냐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 문명이 지금의 모습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교수는 인구 감소가 꼭 부정적이지만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자원 부족과 또 이러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그러한 경제와 직결된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들이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논지를 펴니다. 그래서 정년제를 폐지해야 하고 그런 고령 인구를 활용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고 또한 이민자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한 사회적 다양성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회복과 그래서 활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30년 안에 국가 간의 그러한 격차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도 대두되고 있지만 아주 더 크게 대두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한 신종 감염병들이 확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한 곳에 그러한 국가나 지역이나 나라에서 발생한 그러한 전염병들이 결국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 나라들, 민족 간에 그런 테러리즘이 확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그러한 계속되는 무단 이주와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년 안에 향후 30년 안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붕괴의 발생 가능성에서 그러한 이 현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키고 있는 살고 있는 이러한 문명의 그러니까 상황들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닉 보스트롬이라는 교수인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초지능에 도달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사고를 인간의 가치나 의지와 부합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8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꼭 공통된 주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약간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데 이분은 지금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과학기술 X와 그런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Y가 있다고 칠 때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개발되느냐. 바로 그것이 그 타이밍을 고려하고 그 개발 속도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의 시점이지 그냥 막연하게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끼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나쁜 점들,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 인공지능이 그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연구하게 되었고 또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구조들 아울러 그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쨌든 인공지능은 일단 개발이 되어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전의 사회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과학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초기 설정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가서는 린다 그랜튼이라는 교수인데 100세 시대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 일, 은퇴 이라는 3단계만이 이렇게 존재했는데 이제는 이 3단계가 아니라 다단계의 그러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100세 시대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러한 우리 삶에서의 변화의 그 방향과 정도, 시기를 이제는 스스로 조절하고 결정해야 되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대는 과거의 4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60세는 과거 40세의 건강 상태와 비슷하고 그리고 오히려 과거 40세 때보다 20년이나 더 앞선 그런 경험을 쌓고 있는 60대의 삶이 오늘날의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도래하는 그런 100세 인생을 우리가 오래 더 일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그런 자산을 축적해야 된다. 첫 번째는 생산 자산,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 동료의 또한 평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활력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그리고 변형 자산 등 이 세 가지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중에서도 생산성을 높여서 이를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생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의 증가가 결국은 사람을 한 곳으로 편중하게, 그래서 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가중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활력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 만연해 있는 어떤 연령 차별, 또 장시간 초과 노동이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이런 근무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특별히 국적을 따지지 말고 경쟁 상대와 시장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경영자로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형 자산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가 시간이나 오락이나 이런 시간들을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락 문화로만 심취하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그것들을 자산을 자기의 변형 자산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령자에 대한 그런 인구 활용과 정년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성에 대한 그런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데, 영국이 한때는 이제 낮은 출산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대거 활용하면서 출산율의 회복세를 이루었고, 어떤 사회 활력이 되었던 것처럼 100세 시대의 어떤 실제적인 정치와 정책의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5번째 5장에서는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터를 이기는 것도 또는 컴퓨터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19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킨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일으킨 변화의 폭은 지난 100년간 전무후무한 그런 변화의 폭이라고 합니다. 전기, 라디오, 영화, 자동차, 비행기, 항생제,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에게 그러한 다양한 변화를, 확장을 이루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같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19세기 초의 그런 혁신에 비하면 이것은 그 정도의 강도와 규모는 아니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생활 전반에 걸친 그러한 대대적인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세계 경제가 오늘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그리고 서서히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러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또 모두에게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을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제가 되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19세기의 그러한 산업혁명과 같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거대한 에너지원이나 어떤 특출난 신소재나 어떤 그러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혁명들도 오히려 이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디지털 경제가 막 대세인데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했는데, 미래에는 디지털 경제가 이제 심화되어서 인간의 기억이나 경험, 감정, 정체성 등을 다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인공지능이 이를 관할하고 그러한 환경이 열리게 되면 결국은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게 되는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학자는 말하지만, 하지만 이거 자체도 인간이 인간을 뛰어넘겠다는 어떤 역설적인 미래일 뿐이다, 미래 비전일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격차의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컴퓨터를 이기는 것도, 컴퓨터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수단으로 우리의 인간성이 확보되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야 한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최종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할 때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의 그 이야기들을 결말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조앤 윌리엄스라는 교수인데 무엇이 민주주의를 오늘날 위협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7장은 다 우리랑 좀 거리가 멀지만 미국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중산층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1940년대에 태어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기 부모보다 수입이 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 중산층이 피부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 입장이 되면 화가 나지 않겠느냐. 이 분노의 원인이 이렇게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기치 못하게 당선된 원인을 이 백인 노동자의 계급의 그 분노로 인해서 백인 노동자 계급이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다라고 이 사람들, 이 학자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인 노동자 계급과 전문직, 그러니까 태생적인 엘리트들이나 전문적인 그러한 계급, 직종에 봉사하는 자들이 이 백인 노동자들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치관의 차이, 또 실제로 백인 노동자들이 그런 엘리트나 그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또 자기들의 전통적이고 가족적인 이러한 가치관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이분은 그러니까 오바마는 뭐 그냥 엘리트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 연임하면서 그가 대통령 되면서 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동자 계급의 그러한 한 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종이나 젠더, 종교, 계급 등을 이유로 억압받고 소외당한 집단이 자기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정체성 정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정체성 정치를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대다수의 백인 노동자 계급들이 자기들이 이 정체성 정치라는 단어를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정말 팩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심한 문제라고 하네요. 뭐 여러분 뭐 근래 그러한 흑인 살해한 그 경찰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그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그 현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그 6장의 내용과 이제 연결된 내용인데 결국은 혐오와 이러한 갈등이 사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분국화.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많은 그러한 미국 시민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를 아주 확고하게 반대하는 그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도 있고, 그래서 이 커다란 균열이 좀처럼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 이것들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는 이제 오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라는 거는 미국을 다시 희게 하라. 미국의 다시 백인들의 그러한 우월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다민족 다문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백인 우월자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악용하고 있고 이러한 혐오와 갈등들이 지금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의 내용은 뭐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그래서 이 8장의 그냥 결론은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또다시 철회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핵 억지력 외에 북한 체제의 존속을 보장해줄 다른 수단을 이들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한 가지 내용이 그냥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장에서 8장까지 사실 이렇게 그렇게 일관된 내용도 아니고 또 이 교수들이 자기가 쓴 책에 대한 결국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일관되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가끔 다른 질문도 섞어 뭐 연결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질문으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했을 때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함께 이렇게 급변하는 예측불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이 책의 내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가 또 과학기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가 결국 우리의 도착지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인가라고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게 되고,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허구의 노예가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의 그런 강의를 듣거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좀가 뭔가 접촉점이 있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데 그것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그러한 그 삶의 실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해결점을 찾고 싶은 게 뭐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고 뭐 다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연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확실하지만 계속 연구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그러한 접촉점을 찾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다 되겠지 하고 돌아서면 뭔가 변화가 없는 우리도 그냥 저 자신도 성경 연구를 전하는 거에 어떤 허구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뭐 대부분의 예측들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현상을 가지고 퇴보한다,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인지하기보다는 좀 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 책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 인터뷰한 내용들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류의 어떤 그런 존엄성들 또 기술에 의존하는 우리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 멀어져가는 가족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 멀어져 간다.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100세 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될 때 이거는 더 큰, 오래 사는 만큼 더 겪어야 하는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 참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하지만 그거의 성공과 실패의 어떤 판단 기준,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판단 기준, 그것은 이제 정말 인간 그 자체가, 사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 그 자체가 이제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하여튼 그 영혼에 대한 그 관심과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우리 안에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원리적으로 다시 한번 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시대의 현상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의 그 코로나의 그런 모습들은 뭐 너무나 피부에 우리가 와닿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국가 간의, 이 책에서 소개하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 또 남녀 간의 차별, 또 연령에 대한 차별, 그리고 뭐 우리가 계급을 싫어하고 하지만 분명히 암암리에 그러한 존재하는 계급의 어떤 분급화, 이러한 어떤 것들이 현 시대에서 어떤 사회적인 분노라든지 혐오라든지 갈등, 뭐 좀 저속하긴 하지만 댓글 같은 거 보면 대부분이 막 분노하고 혐오하고 뭐 갈등에 대해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러한 진단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노와 혐오의 갈등을 우리가 진단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러한 사회에서 막 삐기고닥대는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늘 듣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연구하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그런 성경 연구의 또 개인적인 그런 연구의 방향이 좀 더 그래 구체적으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나눈 것도 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전혀 뭐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강사님들이 그 나눠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이 초예측이라는 책의 내용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